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된 박정호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한 은퇴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지금 플로리다 템파 근교의 작은 타운하우스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유롭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 호수 주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생활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25,000달러씩 내던 재산세가 여기서는 연간 3,000달러도 안 됩니다. 소득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고 정말 은퇴자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던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는 것, 특히 두 딸이 모두 그곳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를 결심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처음 미국에 온 건 1995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30세의 젊은 엔지니어였고 회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파견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아내 미영이도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처음에는 2년 정도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서 생활해보니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회사에서도 계속 미국에 남아서 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이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지 중 하나로 IT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었죠. 삼성전자 미국 연구소도 그곳에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세너제이의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1997년에 4베드룸 2.5배수룸짜리 단독주택을 45만 달러에 샀는데 당시로서는 꽤 큰 결심이었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월 모기지가 2,500달러 정도였고 재산세는 연간 5,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첫째 딸 지수가 태어나고 2년 후에 둘째 딸 지민이도 태어났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호세 다운타운을 구경하거나 샌프란시스코까지 드라이브를 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지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세너제이 학군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API 점수가 900점 넘는 초등학교들이 즐비했고 고등학교도 UC 버클리나 스탠포드 진학률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닷컴 붐이 일어나면서 실리콘밸리로 돈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45만 달러에 산 집이 2005년에는 80만 달러, 2010년에는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재산세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프로포지션 13이라는 법이 있어서 매년 재산세 증가율을 최대 2%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오르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각종 스페셜 텍스들이었습니다. 학교 개선을 위한 교육세, 도서관 건설을 위한 도서관세, 공원 정비를 위한 공원세, 이런 식으로 매년 새로운 세금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10년경에는 연간 재산세가 12,000달러까지 올랐고 2015년에는 18,000달러, 2020년에는 22,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함께 뛰었어요. 그때 저희 집 시세가 150만 달러 정도 됐는데 연간 재산세가 25,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월로 따지면 2,000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모기지는 이미 다 갚은 상태였는데도 매달 2,000달러씩 나가는 거죠. 아내와 저는 2020년에 각각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삼성에서 일했고 아내도 23년간 간호사로 일했거든요. 다행히 401k와 연금으로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은 줄었는데 재산세는 계속 오르고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도 연금 소득에 대해 7.25%를 매기더라고요. 연방세까지 합치면 세금만으로 연간 2만 달러 이상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세너제이 지역이 워낙 물가가 비싸서 마켓에서 장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 마켓에서 김치를 사면 한 포기에 8달러, 갈비는 파운드당 16달러까지 했거든요. 외식비는 더 심했습니다. 동네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 둘이서 50달러는 기본이었고 저녁 식사라도 하면 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나왔어요.
티까지 포함하면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의료비도 문제였습니다. 메디케어가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해 주지는 않거든요. 서플리먼트 보험료가 월 $300씩 들었고 치과 치료비는 별도였습니다. 아내가 임플란트를 하나 해야 했는데 $3,000가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해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았어요. 특히 2022년에 재산세가 $27,000까지 오르면서 정말 심각하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30,000 가까이를 세금으로만 내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은퇴자들이 많이 이주하는 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이런 곳들이 세금 부담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텍사스를 고려했습니다. 소득세가 없고 재산세도 캘리포니아보다는 낮다고 했거든요. 휴스턴이나 댈러스 지역에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요. 하지만 텍사스도 재산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1.8%에서 2.5% 정도 되니까 집값이 $500,000라고 해도 연간 $9,000에서 $12,000는 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름 날씨가 너무 덥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7월, 8월에는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날들이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 더위를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바다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라스베이거스는 너무 건조하고 먼지가 많다고 하고 리노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플로리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은퇴자 포럼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한 분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정말 장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매기고 401k에서 돈을 인출해도 주세는 없어요. 상속세도 없고요. 재산세도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정말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0.8% 정도 되니까 $500,000짜리 집이라면 연간 $4,000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홈스테드 익셉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거용 주택의 경우 $50,000까지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답니다. 실제로는 더 적게 내는 셈이죠. 날씨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플로리다 하면 덥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겨울에는 서늘하고 습도도 낮아서 살만하다는 거예요. 특히 템파나 올랜도 같은 내륙 지역은 바닷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도 견딜만하다고 했습니다. 의료시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은퇴자들이 많이 몰려 사니까 병원들도 그에 맞춰 발달했다는 거예요. 메이오 클리닉 같은 유명한 병원들도 플로리다에 지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식료품비도 20에서 30%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이주를 결정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두 딸이었어요. 지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지민이는 세너제이에서 구글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둘 다 결혼해서 손주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수 딸이 작년에 둘째를 낳았는데 저희가 베이비시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플로리다로 가버리면 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나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2022년 말경에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웃집 김 선생님 부부가 먼저 플로리다로 이주를 하신 거예요. 김 선생님은 저보다 5살 위인 70세였는데 역시 삼성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플로리다에서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골프장이 딸린 커뮤니티에 사시는데 집도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크고 예쁘더라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셨어요. 전화통화를 해보니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고 날씨도 생각보다 좋고 한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템파 지역에는 한인 교회도 여러 군데 있고 한국 마켓도 2곳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내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3년 2월에 플로리다 탐방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여러 지역을 둘러보기로 한 거죠. 처음 간 곳이 마이애미였는데 너무 번잡하고 집값도 비싸더라고요.
한인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올랜도였습니다. 디즈니 월드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관광지라서 그런지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집값도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템파였는데 여기가 딱 우리 마음에 들었어요. 도시도 적당히 크고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 무엇보다 집값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템파 근교의 브랜든이라는 지역을 둘러봤는데 3베드룸 2베스 타운하우스가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선이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정말 저렴한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한국 마켓도 있고 한인 교회도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골프장도 여러 곳 있고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같은 시설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길을 물어봐도 자세히 알려주고 마켓에서도 직원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일주일 탐방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플로리다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생활비가 저렴한 점과 사람들이 친절한 점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어요. 150만 달러에 내놓았는데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실제로는 165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 돈으로 플로리다에서 집을 사고 나니 100만 달러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 돈을 안전한 투자처에 넣어두고 이자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딸들과의 상의였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많이 서운해했어요. 손주들 봐주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명절이나 생일 때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매년 3만 달러씩 세금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준 거죠. 대신 1년에 3번은 꼭 캘리포니아에 와서 손주들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한 일이 플로리다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번 오가면서 집을 보다가 브랜든 지역의 한 타운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3베드룸 2.5베스의 차고까지 있는 집이었는데 가격이 38만 달러였어요. 그 집이 2019년에 지어진 거의 새 집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방도 모던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고 바닥도 전부 우드 플로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커뮤니티 시설이 좋았어요. 수영장, 체육관, 클럽하우스까지 다 있었거든요.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2023년 10월에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짐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트럭 한 대 분량으로 줄이려니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플로리다에 와서 생활해보니 후회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재산세가 연간 2,800달러예요. 캘리포니아에서 27,000달러 내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죠. 매월 2,000달러씩 아끼는 셈입니다. 소득세도 없으니까 연금 소득에서 주세 7.25%가 절약되고요. 저희 연금 소득이 연간 8만 달러 정도 되니까 주세만으로도 연간 5,800달러를 아끼는 거예요. 생활비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같은 재료로 장을 봐도 30%는 저렴해요. 특히 한국 마켓에서 파는 물건들이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김치가 한 포기에 5달러, 갈비가 파운드당 12달러였어요. 외식비도 마찬가지예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도 둘이서 30달러면 충분하고 저녁 식사를 해도 50달러 정도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의료비도 저렴해졌습니다. 같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인데 월 보험료가 200달러로 줄었어요. 치과 치료비도 캘리포니아의 70% 수준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니까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날씨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금이 1월인데 낮 기온이 화씨 70도에서 75도 정도 되거든요. 밤에는 50도대로 떨어지니까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필요가 없어요. 여름에는 좀 덥긴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생각보다 견딜만해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활발합니다. 한인 교회에 나가보니 저희 또래 은퇴자 부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시니어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골프 모임도 만들고 등산 모임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단체로 여행도 가고요.
아내도 교회 봉사 모임에 나가면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께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한다고 정말 기뻐해요. 손주들도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와요. 플로리다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아이들도 오고 싶어 하거든요. 디즈니 월드도 차로 1시간 거리에 있고 비치도 가까워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저희도 1년에 3번 정도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딸들을 만나고 있어요. 비행기표가 편도 $300 정도 하는데 예전에 재산세로 내던 돈 생각하면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딸들 가족이 모두 플로리다로 놀러 왔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캘리포니아 집보다 크고 좋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놀고 저녁에는 바비큐를 해서 다 같이 먹었어요. 지수도 플로리다 생활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자기도 은퇴하면 부모님 근처로 올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변호사라서 어디든 일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시간적 여유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매월 나가는 돈을 계산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동네 골프장이 시니어 할인을 해줘서 라운드 비용이 $25밖에 안 들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번 치려면 $100는 내야 했거든요. 아내는 도서관에서 하는 영어 회화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과 함께 영어를 연습하는 모임인데 정말 재미있다고 해요.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호수 주변을 40분씩 걸으면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커뮤니티 체육관에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짬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의료 서비스도 만족스럽습니다. 템파 제너럴 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근처에 있는데 시설도 좋고 의사들도 친절해요. 예약도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쉽게 잡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일하면서 쌓은 스트레스들이 다 사라진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가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옛 동료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다들 재산세 부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재산세가 연간 $35,000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플로리다로 이주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완벽한 날씨는 그리워요. 1년 내내 화씨 70도 내외의 쾌적한 날씨였거든요. 플로리다는 여름에 좀 덥고 습하긴 해요. 그리고 문화시설은 캘리포니아가 더 다양했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나 발레 같은 고급 공연들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플로리다에도 공연장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좀 작아요. 한국 음식점도 캘리포니아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LA 코리아타운 같은 곳은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선택의 폭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하지만 집에서 해먹는 걸 생각하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대중교통도 캘리포니아보다는 불편해요. 거의 모든 곳을 차로 가야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운전하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지는 좀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고려해도 플로리다로 이주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여유로워졌거든요. 특히 은퇴자들에게는 플로리다의 세제 혜택이 정말 크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모든 면에서 캘리포니아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플로리다로 이주함으로써 연간 $30,000 이상을 절약하고 있어요. 재산세만으로도 $24,000, 주 소득세로 $6,000, 생활비 절약으로 $5,000 정도요. 총 $35,000를 아끼는 셈이죠. 이 돈이면 1년에 여러 번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손주들 교육비도 도와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플로리다 이주를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비행기 교통도 좋고 화상통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과 배우자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큰 돈이 나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봐요. 저희는 이제 플로리다가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따뜻한 날씨, 친절한 사람들,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이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딸들과 손주들도 자주 만나면서요. 캘리포니아 프로퍼티 텍스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64세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2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간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과 월 국민연금 85만 원이 전부였죠.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연락도 뜸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삶이 너무 막막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늘어만 가는 의료비,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베트남 이주 영상을 보게 됐어요. 월 200만 원으로 황제 생활,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 친절한 베트남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호치민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언어 걱정도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푸미용이라는 곳에는 아예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새로운 곳에서 여유롭게 보내보자고. 2022년 가을 저는 한국에 있던 집을 전세로 놓고 몇 개월치 생활비를 들고 호치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떤선역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후끈한 열기는 지금도 기억나요. 10월인데도 30도가 넘는 기온, 습도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죠. 공항에서 푸미흥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본 호치민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 길가에 늘어선 노점상들,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마치 8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리 구한 월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시설이 좀 낡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에 $500,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서 반지하 월세보다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 근처 카페에서 마시는 베트남 커피도 향이 진했고 무엇보다 쌀국수 한 그릇이 5만 동, 우리 돈으로 3천 원도 안 했거든요. 이거면 정말 2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잘 수가 없는데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한 달에 전기세만 15만 원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겨울 난방비보다 비쌌죠. 그리고 물가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길거리 쌀국수는 싸지만 한인타운 근처 식당에 가면 한 끼에 2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마트에서 한국 식품을 사려고 하면 한국보다 2배는 비쌌고요. 하지만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 한국인끼리는 서로 도와가며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인 사회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푸미흥에 한국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다들 자기만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대기업 주재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저처럼 은퇴해서 온 사람들, 각자 계층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자 모임에 나가봤는데 거기서도 또 서열이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대기업 퇴직금 많이 받은 사람, 자영업했던 사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엄연히 존재했죠. 어떤 분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면서 사시더라고요. 골프 치고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하고 베트남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월 85만 원 연금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한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또래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베트남 할아버지 한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돈은 많이 가져왔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돌이켜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물건값을 깎으려고 하거나 택시 요금이 비싸다고 불평하거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돈 적게 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구나. 베트남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고 자기만의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걸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저씨, 베트남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현지인들이 한국인 보면 돈 있다고 생각해서 바가지 씌우려고 하거든요. 절대 현지 가격으로 사면 안 돼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자주 가는 쌀국수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다른 한국 손님들과 달라요. 인사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배우려고 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네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부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고객이니까 당연히 잘해줘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베트남어로 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쌀국수 집에서는 공짜로 반찬을 더 주기도 하고 마트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무엇보다 제가 베트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호치민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계속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고 배달 앱도 우리보다 더 발달해 있었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편견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 가장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쌀국수 집 아들이 대학생인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면서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대신 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똑똑하고 열정적인지 알게 됐어요. 그 친구를 통해 베트남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한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은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물론 아직 불편한 점들도 많아요. 교통이 혼잡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가끔 정전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나라의 매력이기도 해요.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베트남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처음에 생각했던 저렴하고 편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도 처음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현지 마트에서 장보고 현지 음식도 즐기고 굳이 비싼 한국 식품만 고집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도 생겼어요. 쌀국수 집 아주머니, 근처 마트 직원, 공원에서 태극권 하는 할아버지들과도 인사하는 사이가 됐죠. 이제는 베트남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말들을 베트남어로 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놀란 것은 뭐였을까요?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놀랐고 한국인 사회의 복잡함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건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64세까지 살면서 고정관념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른 문화를 얼마나 편견으로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변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64세에 베트남에 와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베트남에 정착하려는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베트남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물론 언젠가는 건강 문제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저의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거든요. 매일 아침 쌀국수 집에서 신짜오라고 인사하고 공원에서 태극권하는 할아버지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베트남어 공부하는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 계신 또래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와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였거든요. 겸손함을 배웠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선진국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베트남에서 배우는 외국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고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거든요. 제가 64세에 베트남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결국 나 자신도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면 어떤 문화권 사람이든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배웠고요. 이제 저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베트남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박이라고 합니다. 미국 이름이죠. 한국 이름은 박진우였어요. 32살이고 지금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지난달 제가 32년 만에 한국에 있는 제 친가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후 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된 후 처음으로요. 사실 이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가족을 찾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였죠. 제 아들 이든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저와 혈연관계인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피가 섞인 가족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마이클은 변호사였고 어머니 수자는 간호사였죠. 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고 사랑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절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보내야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요. 어렸을 때는 양부모님께 물어보기도 했어요. 엄마,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래서 당신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준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10대 때는 반항기도 겪었어요. 당신들은 내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양부모님께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텐데 그때는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대학에 가서는 아시아계 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기본적인 말들이요. 한국 음식도 좋아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뭔가 익숙한 맛이었어요. DNA에 각인된 기억 같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 졸업 후 취직하고 제니퍼를 만나 결혼했어요. 제니퍼는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왜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지금 가족으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병원에서 가족력을 물어볼 때마다 모른다고 답해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유전적 질병이 있는지 알레르기는 어떤 게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든이 태어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아들을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 아이는 저와 피가 연결되어 있구나. 32년 만에 처음 만나는 혈육이구나.
동시에 제 친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이든이를 키우면서 깨달았거든요. 아이를 손에서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제 어머니도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2021년 본격적으로 친가족 찾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홀트 아동복지회에 연락했죠. 저를 미국으로 보낸 기관이었거든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제 입양 서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부모의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 성함만 김모 씨라고 되어 있고 나이는 당시 19세, 미혼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었고 어머니의 본명이나 주소, 연락처 같은 건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1993년이니까 30년도 더 전 일이라 당시에는 그런 정보를 자세히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 사례들을 찾아봤죠. 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23엔 및 앤세스트리.com 같은 사이트에 DNA를 등록했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친척들 중에 DNA 검사를 한 사람이 있다면 매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DNA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입양인 지원 단체에도 연락해봤죠.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에서 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부모가 먼저 가족 찾기를 신청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는 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제 친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결혼도 하셨을 테고 다른 자녀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옛날에 입양 보낸 아들이 나타난다면 곤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계속 시도해봤어요. 한국 방송국에도 연락해봤어요.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해외 거주자는 출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에는 직접 한국에 가봤어요. 신혼여행으로 제니퍼와 함께 갔죠. 홀트 아동복지회도 방문하고 혹시 제가 생활했던 위탁 가정이 어디인지도 알아봤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건물에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32년 전에 생후 8개월에 제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구나. 그때의 저는 뭘 생각했을까? 무서웠을까? 외로웠을까? 담당자분과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위탁 가정에서 약 3개월 정도 지낸 후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위탁모님이 저를 정말 예쁘게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생후 8개월부터 11개월까지 짧지만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이 계셨구나. 위탁모님을 만나뵐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기였던 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 여행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제대로 경험했어요.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저와 닮았고 음식도 맛있었고 뭔가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동과 강남을 걸어 다니면서 혹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 가족이 있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저와 닮은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보면 괜히 더 오래 쳐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여행으로는 가족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시도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제 사연을 올려봤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요. 1993년에 태어나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박진우를 찾습니다. 라고. 몇몇 분들이 공유해 주시긴 했지만 역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점점 지쳐갔어요. 이든이를 키우면서 바빠지기도 했고 계속되는 실패에 마음도 지쳤거든요. 제니퍼가 위로해줬어요. 당신에게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 이든이와 나 그리고 양부모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023년 말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진우 씨와 관련해서 연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신가요? 본인의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여성분이세요. 나이와 입양 시기가 일치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2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제 친어머니께서 몇 달 전부터 가족 찾기를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찾고 싶어 하셨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루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죽기 전에 꼭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담당자분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셨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국어로는 어머니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진우야. 그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편안했어요. 어머니는 김은영 씨였어요. 지금 51세이시고 인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를 낳으실 때는 19세의 대학생이셨대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책임지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1993년이니까 지금보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훨씬 심했던 시대였죠. 가족들도 반대했고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대요.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 3개월 동안 직접 키우셨다고 해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결국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라고 입양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미국 가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 거라고 했어. 그래도 매일매일 후회했어. 진우야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 싶어서. 30년 동안 후회하며 사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후로 어머니는 25세에 결혼하셨고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더 낳으셨대요. 제 동생들이죠. 하지만 남편분께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너무 미안해서요. 몇 년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오빠를 꼭 찾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동생 김은지 씨는 지금 28세이고 간호사고 남동생 김민수 씨는 26세로 대학원생이래요. 둘 다 저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전화 통화를 몇 번 더 한 후 저는 한국 방문을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제니퍼가 이든 일을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2024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제 가족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어요. 게이트에서 나오는 순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우야.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2년 만의 포옹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으셨어요.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안아주시는 힘은 정말 강했어요. 여동생 은지는 저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눈 모양이 똑같았어요. 남동생 민수는 저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우 빼고는 다 크게 자랐다고 농담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공항에서 인천 어머니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이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구나. 32년 전에 제가 봤을 풍경들이구나. 어머니 집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1층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고 2층에서 생활하고 계셨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깔끔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제 방도 마련해 두셨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과 제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놀랍게도 제가 양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가끔 제 근황 사진을 보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 사진은 진우가 5살 때,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이건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저를 그리워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역 앱의 도움을 받아서요. 어머니는 제 미국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지난 30년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낸 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대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하셨고 동생들을 낳으면서 조금씩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생각하셨대요. 제 생일인 4월 15일에는 매년 미역국을 끓여서 제 건강을 빌어주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는 저에게 오빠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신기했다고 했어요. 민수는 미국에 있는 형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울 구경을 시켜줬어요. 경복궁, 명동, 한강공원. 32년 만에 보는 고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실 때가 좋았어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요. 저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탕.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니 더 맛있었어요. 이 맛이야. 이게 진짜 한국 엄마 손맛이구나.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매일매일이 꿈 같았어요. 32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유전적 특징은 뭔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키도 아버지 쪽이고 얼굴 윤곽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어려서 책임질 수 없었던 거라고.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이별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우시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 인사는 아니지? 다시 올 거지? 저도 울면서 약속드렸어요. 네,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이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자주 올 수 있어요. 동생들도 형, 곧 미국에 놀러 갈게라고 했어요. 은지는 간호사니까 미국에서 일할 기회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니퍼와 이든이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니퍼는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기뻐해줬어요. 이든이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한 분 더 생겼어라고 말해줬어요. 한국에 할머니와 이모, 삼촌이 있다고. 이든이도 언제 한국 가서 할머니 만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와는 거의 매일 연락해요. 화상통화로 이든이 얼굴도 보여드리고 번역 앱으로 안부도 묻고. 어머니는 손자를 보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진호 닮았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이든이도 이제 할머니라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화상통화할 때마다 할머니 라고 손을 흔들어요. 동생들과도 자주 연락해요. 은지는 영어를 잘해서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아직 영어가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번역기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올 여름에는 제니퍼와 이든이를 데리고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며느리와 손자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국 전통 옷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고 한국 음식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세요. 제니퍼도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어떨지 궁금하다고 해요. 한국어는 전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32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미국에서 좋은 교육받고 성장했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동생들을 키우시며 살아오셨어요. 각자의 삶이 있었던 거죠. 만약 어렸을 때 만났다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 만나니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아들이 잘 자랐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요. 30년 동안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은 해소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2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빈 공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물론 아직도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이든이에게 더 많은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든이는 미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한국의 할머니와 이모, 삼촌도 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겠죠. 한국어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번역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직접 한국말로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부모님도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섭섭해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내가 뿌리를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를 키워준 부모고 한국에는 너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 거야. 둘 다 소중한 가족이야 라고. 이제는 명절 때 어디를 갈지 고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양부모님과 보내고 설날이나 추석은 한국에 가서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이든이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어머니는 진우가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아예 한국으로 이사와서 살면 어떻겠냐고도 하시고. 그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삶의 터전은 미국이에요. 대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리모트 워크가 가능한 직업이라 한국에서 몇 주씩 일하는 것도 가능해요. 회사에서도 이해해주고 있고요. 32년 만에 가족을 찾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계속 노력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이고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진짜 어머니예요. 서로 다른 사랑을 주신 분들이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해외 입양인들 중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도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DNA 검사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확대했으면 해요. 저처럼 운 좋게 가족을 찾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이든이가 자라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예요. 아빠의 고향인 한국을 사랑하게 될지, 할머니와 이모, 삼촌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설레어요. 어머니도 손자가 한국말 배워서 할머니랑 대화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날이 오면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32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이 모두 답을 찾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누구를 닮았는가.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박진우이자 데이비드 박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두 나라를 모두 고향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김은영이라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마이클과 수잔이라는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든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영화나 책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가족을 찾고 있는 모든 해외 입양인들과 친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32년이 걸린 저희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저와 어머니의 32년 만의 재회가 그 증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매월 15일이 되면 저는 온라인 뱅킹 앱을 확인합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2,800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돈이 제가 살아가는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미국에서 이혼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53세의 나이에 새롭게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받으면서 편하게 사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1995년에 25살의 나이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외환위기 전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중산층 공무원이셨어요. 아버지는 교사셨고 어머니는 구청에서 일하셨죠. 영어 교육과를 졸업한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이 지금처럼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해야 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주 20시간씩 일했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죠. 부모님께서는 학비와 기본 생활비만 보내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석사 과정을 마칠 무렵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데이빗을 만난 건 1999년 봄이었어요.
저는 당시 대학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32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커피숍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데이빗은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업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데이빗은 32살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빗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었고 저도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2000년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남을 것인가. 그때 데이빗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소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국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던 것 같아요. 2000년 가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간단한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오셨어요. 데이빗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새로운 시작이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저도 일을 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7만 달러 정도였는데 제가 버는 돈까지 합치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2002년에 딸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데이빗과 상의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벌어올 테니까 넌 지민이만 잘 키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쁜 딸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데이빗도 퇴근하면 지민이를 예뻐해 주었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자주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만 있다 보니 어른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데이빗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회사 일로 지친 상태여서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언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자라면서 영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도 한국어가 더 편한 상태였거든요. 집에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지민이는 영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데이빗의 수입도 꾸준히 늘었고 2005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집도 샀거든요. 당시 집값이 65만 달러였는데 20년 모기지로 계약했어요.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이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데이빗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월급이 삭감되었거든요. 저도 강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집을 잃지는 않았지만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집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지민이와 놀아주고 저와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점점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2010년 정도부터는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데이빗은 회사 일에만 집중했고 저는 지민이 키우는 일과 집안일에만 매달렸어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죠. 지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언어 문제가 컸어요. 지민이는 완전히 미국 아이처럼 자랐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엄마, 왜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못해? 왜 영어가 아직도 어색해? 지민이의 이런 말들이 가슴에 많이 아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아이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봐요. 데이빗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도 지민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5년쯤부터는 데이빗과 저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생활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데이빗은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강의 시간을 늘려서 주 3일 정도 일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데이빗에게 의존하는 상태였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었거든요. 지민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부부의 대화는 거의 지민이 이야기뿐이었어요. 지민이 성적이 어떻다, 대학 준비는 어떻게 한다. 그런 실용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죠. 2018년 어느 날 데이빗이 갑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영아,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때서야 저도 우리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부부 상담을 몇 달 받아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상담사는 저희가 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데이빗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문화적 차이도 여전히 큰 벽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데이빗은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저는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원했거든요. 2019년부터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집 지하실로 이사를 갔죠. 지민이에게는 아빠가 재택근무 때문에 따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민이도 고등학생이니까 눈치를 챘을 거예요. 별거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지 김소영이라는 개인으로는 살지 못했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강의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데이빗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같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했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죠. 지민이가 2021년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에는 저와 데이빗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데이빗이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까다로웠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상담비만 $300였어요. 변호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들어보니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제 주라서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시세가 그때 $120만 정도였는데 모기지 잔액이 $35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순 자산이 $85만 정도였죠. 그것의 절반인 $42만 5천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데이빗이 계속 살기로 했기 때문에 데이빗이 저에게 $42만 5천 지급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를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3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결혼 후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냈고 데이빗의 경력 발전을 위해 제 커리어를 포기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죠. 위자료 계산은 복잡했어요.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14만 변호사가 계산해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월 $2,800에서 $3,200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월 $2,800로 합의했습니다. 기간은 15년으로 정했어요. 제가 68세가 될 때까지 받는 거죠. 만약 제가 재혼하거나 데이빗이 사망하면 위자료는 중단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데이빗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 위자료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변호사 비용은 총 $8,000가 나왔어요. 이혼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거든요.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건 2023년 3월이었어요.
판사가 저희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므로 승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데이빗이 집을 가져갔으니까 저는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원룸 아파트를 렌트했는데 월세가 $1,950였어요. 위자료 $2,800에서 월세 $1,950를 빼면 $850가 남아요. 여기서 생활비를 다 해결해야 하죠.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를 합치면 월 $150 정도 나와요. 자동차 보험이 월 $120, 핸드폰 요금이 $60예요. 식비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혼자 사니까 많이 해봐야 $400 정도 들어가는데 외식은 거의 할 수 없어요. 가끔 딸이 오면 같이 외식하는 정도죠. 건강보험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했는데 월 보험료가 $450예요. 제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만 그래도 부담이 커요. 계산해보면 매달 $100에서 $200 정도가 남아요. 그 돈으로 의류비, 화장품, 기타 잡비를 해결해야 하죠. 저축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행히 데이빗으로부터 받은 $42만 5천 있어요. 이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비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자료가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서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예요. 53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한 달에 $800 정도밖에 안 벌어요. 풀타임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한국어 교사나 번역 일은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분야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하지만 지민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도 53세에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포기하기가 아까워요. 딸 지민이와의 관계는 이혼 후 오히려 좋아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를 보러 와요. 엄마 이혼해서 다행이야. 예전에 엄마가 많이 우울해 보였거든. 지민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민이는 제게 다시 연애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엄마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끔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는데 비슷한 처지의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걱정이요. 어떤 분은 위자료를 받는 동안 간병사 자격증을 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온라인으로 한국 물건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한국어 과외를 더 많이 하거나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가 인기라서 그런 쪽으로도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제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다른 한국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해요. 15년간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해요. 요즘은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들 챙기느라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만들기 수업에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80 정도 들지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인데 각자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혼한 분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있고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인생이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데이빗과도 이제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지민이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참석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데이빗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이를 통해 들었는데 회사 동료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위자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어요. 매달 15일이 되면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혹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데이빗이 위자료 지급을 연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요. 임금 압류나 자산 동결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죠. 요즘은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5년 후 58세가 되면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미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학생이 몇 명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교육 수요가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많아졌죠.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가진 장점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니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도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줌을 이용해서 1:1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아요. 시간당 25달러씩 받고 있는데 학생 수를 늘려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이나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옆집에 사는 멕시코계 할머니는 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분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려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가끔 제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죠. 이런 작은 교류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이웃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일상에 활력을 주거든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도 6개월마다 가고 있어요. 보험이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려고 해요. 혹시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예방에 집중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가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언니가 그리워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다가 작년에 처음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부모님께서 많이 늙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시고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다.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제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권하기도 해요. 지민이도 다 컸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편하게 살아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서 더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받는 동안은 미국에 있어야 해요. 한국으로 이주하면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해봤는데 단기 방문은 괜찮지만 영구 이주는 위자료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미국에서 제 일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한국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제안도 받았어요. 미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와 미국 문화를 가르치는 강의였어요. 시간당 수당은 많지 않지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재혼에 대한 거예요. 지민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해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위자료 문제가 걸려요. 만약 재혼하면 위자료가 중단되거든요. 경제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가끔 온라인 데이팅 앱을 깔아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혼했고 위자료 받으며 산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분도 있었는데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제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딸 지민이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지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언젠가는 결혼도 하겠죠. 그때 제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할머니는 5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들을 적어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한국 여성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게 아쉽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요. 혼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도 해보고 있고요.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라고 믿어요. 위자료를 받으며 사는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경제적 불안정도 있고 사회적 편견도 있어요.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산다는 시선도 때로는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2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키워서 언젠가는 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한 한국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거든요.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5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